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지금 시간은 내일신문이라는 창으로 세상을 읽어드리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 강민서 원장과 함께 할 건데요. 내일신문의 오피니언면 22, 23면을 통해서 세상의 이슈,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서 원장이 뽑은 김종필 TV 선정 유익한 실온 칼럼 세 곡입니다. 첫 번째는 11월 30일자 내일 실온인데요. 내일신문 남봉우 논설 주간이 올린 실온 공감장애 시대 국민으로 산다는 것. 우리 집권여당의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요구에 대한 불감증,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맥락의 실온이고요. 두 번째 꼭지는 12월 2일자 신문론인데요. 나의 10대 뉴스와 성찰 부재 시대. 이 신문으로 올리신 분은 신동호 현대사 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이십니다. 세 번째 꼭지는 김영익 경제 칼럼니스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로 활약하고 계신데요. 12월 4일자 금요 진단에 올린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늑대 소년이 외치던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인플레이션 관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친절하게 우리 강민서 원장이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강윤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일실온 공감 장애 시대에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공감 장애 시대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어떤 거를 두고 공감 장애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로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함으로써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한 해 만에 하고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현재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은 뒷전입니다. 추윤 갈등이 지긋지긋하다는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심각한 공감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 국토위원장이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는 말로 부동산 민심에 불을 붙였는데요. 가히 이러한 현상을 집단 공감 장애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분은 여권과 윤 총장 및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여권에 대한 비판입니다. 윤 총장을 내치는 것과 또 검찰 개혁이 동일시 되면서 검찰 정치를 비판하면서 거꾸로 정권에 순응하는 또 다른 정치 검찰을 만드는 모양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윤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만 생각하는 조직 이기주의자인 윤 총장도 개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그들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본 적이 있었나라고 묻고 싶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을 쭉 했는데요. 11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추윤 갈등에 계속 침묵으로 일관을 하면서 이를 두고 비겁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을 분석한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가 트럼프를 병적인 나르시스트로 진단을 하면서 공감 장애를 대표적인 징후로 들었는데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추 장관 민주당 등을 또한 민주당들은 또한 자신들은 선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아파트에 못 살면 임대주택에 살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짜증은 모르쇠하는 공감장애 환자들이다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국민의 공감을 못 얻는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되어 있고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추윤 전쟁의 끝은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소소한 국민도 권력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꼭지. 두 번째 12월 2일 나의 10대 뉴스와 성찰 부재 시대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분야든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기록에 철저하다는 점입니다. 칼럼을 쓰신 이 분은 연말이 되면 한 원로 정치인이 해준 말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일기를 쓰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따라서 하루에 그날의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기록을 하고 한 달이 되면 그 달의 10대 뉴스를 뽑습니다. 또 한 해가 끝나면 그 해의 10대 뉴스, 또 30대에는 30대의 10대 뉴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요. 올해의 10대 뉴스에는 이제 당당히 코로나19라는 이슈가 당연히 앞자리를 차지할 것이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윤 갈등으로 비화된 검찰개혁, 또 4.15 여당의 압승, 또 전세 대란, 박원순 시장의 또 극단적 선택, 또 역대급 태풍 재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또 BTS의 빌보드 석권 등등이 이제 10대 뉴스로 꼽힐 것으로 예상을 되는데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끊임없는 뉴스에 매몰되면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십상입니다. 지난 1년 또 나아가 문재인 정부 3년 반여 년을 돌아보면 진정한 자아 성찰의 여부가 있었나 의문이 드는데요. 그 예를 보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는가? 또 K-방역에 왜 국민은 무덤덤한가? 또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고민과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나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린 뉴딜을 지향하는 정부가 그린벨트 보존을 약속해놓고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리산 산악 열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또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사실과 진실과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편적인 것은 진실과 괴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진실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현실의 벽에 앞에서는 막힐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찰은 이 사실, 진실, 현실을 일치시키는 노력이다라고 라는 칼럼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은 늑대 소년이 외치던 인플레이션 조만간 올 것이다라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영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가 늑대 소년이 외치던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까요? 만약에 오게 된다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충격이 미칠까라는 내용입니다. 1960년대부터 세계 경제를 살펴보면 1960년부터 80년대는 인플레이션 시대였습니다. 한국도 1980년도에 한국 소비자 물가가 28.7%로 급등을 했는데요. 1981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2000년부터는 안정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 2010년 이후에는 10년간 디스플레이션 시대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2000년 이후에 물가가 왜 안정이 되었는지를 여기서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두 가지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수요 측면에서 주요국의 실제 국내 총생산 GDP가 잠재 수준 이하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를 쉽게 설명하면은 즉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도는 속도가 줄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통화를 대규모로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정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세계화와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으로 인해서 중국의 생산자가 값싼 그 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싸게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물가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물가가 안정을 초래했던 요인이 변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4가지 원인을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2008년 이후에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과 통화 공급을 대폭 확대했지만 2022년에는 초과된 공급이 해소되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원인입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글로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붕괴가 되면서 다시 이제 선진국들이 리저널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상품을 생산을 본인 자국에서 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 이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고 보는 전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상품을 싸게 공급할 수가 없고 중국의 쌍순환 전략 추구, 이 전략은 대외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지속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하겠다는 경제 발전의 전략을 내세우면서 중국 생산된 제품이 대부분 중국에서 소비가 되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가 고령화가 되는 현상인데요.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은 15세에서 64세, 즉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어들면서 소비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각국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매우 늘었는데 코로나19로 정부가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부채 비율이 더욱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명목 GDP가 증가하면서 분모에 해당하는 GDP가 증가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럼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각 경제 주체의 부채 문제가 더욱 드러나게 되는데요. 현재는 장기간의 저금리 또 풍부한 유동성으로 각종 자산 가격에 지금 거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 국면의 초기에는 자산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이 거품이 먼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민서 깔끔한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유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일로에 있어서 염려가 큽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 가족 이것을 지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